예, 지금부터는 해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해난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공동해선이 있습니다. 공동해선. 그 다음에 선박 충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서 배울 텐데 이번 시간은 공동해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장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항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배에다가 이만큼의 정량인 그러한 선박에다가 요만큼을 가득 실었습니다. 물건을 요만큼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이렇게 가지요.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근데 갑자기 앞에서 막 파도가 이렇게 치고 그럽니다. 불안하죠? 배가 흔들거리죠? 그러면 요거를 좀 요만큼 실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배가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 그런 경우에 요 부분을 바다에 집어 던져 버리면 배가 쭉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바다에 배가 안전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있는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물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물건이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선장이 막 여러분들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못 던지게 하겠죠? 못 던지게 하자니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배가 가라앉아서 전부 이 배, 선박과 그 다음에 화물이 다 불속에 빠질 것 같고, 여러분들만 희생을 하면 이 배가 다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내 것만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 나머지는 다 살았다.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공동체가 뭐냐? 공동체. 그래서 그러면 요 배, 선박이 살았죠? 선박도 구했습니다. 여기 안에 들은 사람도 살았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뭡니까? 요만큼의 화물은 살았습니다. 요 화물은 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일까요? 잃어버린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바닷속에 던진 건데 이거는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 거고 여기에 나머지 산자들은 뭡니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뭡니까? 채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들이 이 짐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과 선박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이 사람들한테 뭘 해주자? 빚을 갚아주자라고 하는 게 공동훼손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식을 발행해서 공동으로 해난을 모면하자라고 해서 이 공동훼손은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손해를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어떻게 커버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공동훼손이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혼자다. 그럼 혼자 하면 뭡니까? 그건 단독훼손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이 갖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출발하시면 되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동훼손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어떤 건 공동훼손 채권이 되고 어떤 것은 공동훼손 채무가 되고 뭐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하고 여러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아주 깊은 분야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그냥 공동훼손이 뭐다라는 정식의 이 그림만 가지고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해상기업활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훼손, 선박충돌, 해난 구조, 해상보험이 있는데 해상보험은 우리가 앞에서 보험법 시간에서 봤죠. 따라서 상법은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자, 해손은 여러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눠 가지면 공동이고 혼자 가지면 단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통설은 해상법상의 특수법률 요건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동대리, 부당이득, 사무관리설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 요건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해손이 존재하려면 이 요건이 되려면 자,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아까 이 배가 이 풍랑의 위험에 처했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공동체 위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배가 전부 물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러한 당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을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공동 위험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일부에 대한 위험은 공동 위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동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선박과 뭐가 있습니까? 적하, 화물 이 다 두 개가 공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선박만 해당된다든지 적하만 해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물건입니다. 물건. 그렇죠? 그래서 임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따라서 위험을 면하기 위한 소극적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도 역시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동위험의 전부 여부는 누가 언제 결정하냐? 선장이 처분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 두 번째, 처분이라고 했죠. 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바다에다가 집어 던진다고 그랬죠. 그걸 영어로 제트슨이라고 그러죠. 투기죠, 투기. 버리는 거. 그래서 선장이 그 물건을 고의로 알고서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처분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처분이고 처분인은 선장입니다. 선장이 그 선박에 있어서는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물은 선박이 됐든 적하가 됐든 그런 건데 선박을 버리는 경우는 그다지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선박을 버리면 적하는 당연히 물속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적하를 버리겠죠. 두 번째,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자, 이 그림에서 이 부분만큼은 뭡니까? 이게 손해가 발생했죠. 손해라든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 방비라든가 도선료, 예선료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선장의 처분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손해와 비용을 대한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입법주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상법은 이 희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상법의 입장을 보면 공동안전이라든가 공동이익 어느 것도 증진하지 않았어도 선장의 처분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와 비용을 그 범위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동안전, 공동이익 이러한 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율의 범위도 얼마만큼 남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종류를 불문합니다. 잔존 종류 불문주의죠. 그래서 선박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잔존하면 무방하다라는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잔존 종류 불문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박 잔존주의는 선박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고 병존주의는 양자가 두 개가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죠. 어찌됐든 근데 우리 선박은 종류를 불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가 적하의 보존은 완벽하게 끝까지 전국적으로 보존돼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존되면 족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잔존주의와 인과관계는 이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잔존주의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입증 책임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훼손의 효과는 자 채권하고 채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것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정산하게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드렸었죠. 요만큼의 선박과 적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또 추가로 실었습니다. 요만큼을. 그래서 요만큼을 버리고서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다 완료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이 화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뭡니까? 채권자가 된다고 그랬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소유자들은 이 선박과 이 적하가 뭡니까? 안전하게 됐죠. 자기 물건을 구했습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타인의 희생으로. 그러면 그 타인한테 뭘 해야 되죠? 갚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훼손하게 되면 자,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이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 이게 확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확정을 해서 여기서 비율대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공동훼손의 효과인데, 자, 채권자는 이 사람으로 했죠. 뭡니까?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자겠죠. 당연히죠. 그 다음에 채권의 그 범위는 받을 돈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선장의 처분으로 인해서 생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손해 또는 비용의 전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경우냐면 자, 그림을 갖고 설명하죠.
자, 이게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는, 자, 석구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석구. 그쵸?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 그 밖에 저가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화물. 그렇죠? 이건 알 수가 없죠.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그렇죠? 이것도 역시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고가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채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다가 나중에 그럽니다. 이걸 버렸으니까 나타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아, 너희들이 집어던진 것은 실은 뭐냐면, 이게 귀금속이었다, 금덩어리였다. 이 조그마한 박스가 이게 도서라고 돼 있었지만 실은 내가 이것을 금괴를 집어던진 것이었다. 따라서 금괴만큼의 돈을 너희들이 물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 너는 처음부터 이걸 밝히지도 않았고 알 수 없지 않았었냐. 따라서 이거는 네가 원래 처음에 한 대로 이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이런 것은 역시 집어던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 금액대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판에 적재한 화물도 뭡니까? 이건 뭡니까? 갑판에 적재하고 여기 배에다 싣고 가면, 이 갑판 위에다가 싣고 가면 언젠가는 이게 쉽게 바다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텅 파도치고 그러면 텅 빠지고 그러죠. 이것은 처음부터 실을 그 당시부터 뭡니까? 바다에 빠질 위험을 안고 태어난 거죠. 따라서 이런 건 뭐다? 이것은 너는 돈 받을 수 없어. 즉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갑판에 적재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다만 연안, 바닷가라든가 이런 그런 가벼운 데서는 포함되지만 뭐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이렇게 배 위에다 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관습상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컨테이너 운송이라든가 원목 운송과 같이 갑판적 운송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동훼손 분담 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아니하므로 개정상법은 이를 공동훼손 분담 청구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자, 컨테이너는 뭡니까? 결국은 청구할 수 있다. 채권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죠. 채권액의 채권액 산정은, 자, 요 금액을 산정할 때, 금액이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선박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산정하는 방법은, 자, 선박인 경우는 뭡니까? 도달의 때와 곳에, 그렇죠? 적하는 양육, 다 도착해서 쫙 갔을 때, 자, 부산에서 뉴욕으로 갔을 때, 자, 이 뉴욕 지점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적하에 관해서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역시 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화증권, 그 밖에 적하의 가액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자, 어떻게 되냐 봅시다. 금괴가 실은 여기가 1억짜리인데 요거를 얼마로? 5억으로 기재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죠. 자, 그 화물이 보존된 때에는 뭡니까? 공동의 그 기재 5억만큼의 뭡니까? 보존이 된 거라고 봐서 뭐가 된다? 분담액을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짜리를 싣고 갔는데 5억짜리라고 기재를 해놨다. 그런데 그 물건이 공동훼손 채권이 발생한 공동훼손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여러분 물건이 그대로 살아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억짜리만큼의 혜택을 본 거로 봐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이 사람들한테, 잃어버린 사람한테 물어줘야 될 돈이 커진다, 적어진다?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5억, 1억나치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5억짜리를 보호받은 걸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입은 만큼 그 손해본 사람한테 쏟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져버리는 거죠. 이 금액에 속할 때, 자, 이렇게 나누죠. 크게. 이 금액을 A로 하고 이 금액을 B로 할 때 이 B 금액에 속한다고 할 때 B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기재된 금액으로 본다. 이번만 이렇게 자세히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내용이 나오면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그 다음 적하의 실가가 저액을 기재한 경우, 자, 1억짜리인데 실은 5천만 원으로 기재를 했어요.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화물이 손실된 때는 그 기재액을, 자,
여기에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속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기재놨는데, 실은 1억짜리인데 5천만 원으로 기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다에다 집어 던졌을 때, 무슨 소리냐. 그 실은 내가 5천만 원이라고 기재했지만, 원래는 1억짜리다. 따라서 1억만큼의 보상을 해주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기재액을 공동훼손의 액, 즉, 뭐다? 받을 돈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재는 뭐다? 정직하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직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하의 가액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도 이처럼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채무자는 누굽니까? 살아남은 자죠. 어설프게 살아남은 자. 자, 선장의 처분으로 해서 그 위험을 미연한 해상 운송인 또는 적하 이해관계인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 공동훼손의 분담 책임이 있는 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역시 이 살아남은 자인데 역시 유한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살아남은 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이 부분은 빠지고 이 부분이 이제 남은데 이 부분에서 자기한테 살아남은 물건이 1억이었습니다. 근데 배상을 이 사람들한테 2억을 배상해 주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나 이거 그냥 포기할게. 내 거 포기할게 하고 말지요. 따라서 뭐냐면 이런 경우는 역시 공동훼손 채무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공동훼손 채무자는 얼마? 유한 책임을 진다. 자기가 살아남은 그 물건의 값어치만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동훼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훼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서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하게 됩니다. 자,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 선박은 도달의 때, 적하는 양육의 때, 적하는 몇 신호에서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 그 밖의 비용을 공제. 아까 나왔었던 이야기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채무액을 정한 시기는 항해 종료주의. 항해가 종료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선화증권 그 밖에 적하의 가액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 그렇죠?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 아까 자 1억인데 선화증권에다 5억을 기재한 경우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건 살아남는다고 그랬죠? 그 기재액을 공동훼손의 채무액으로 한다. 그래서 5억만큼의 채무액을 부담한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료, 요거는 뭐냐면 보존된 경우는 뭡니까? 보존된 경우에도 이거는 그냥 이것을 공동해서 분담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뭘로 보지 않는다? 채무로 보지 않는다. 그냥 이거는 이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손실된 경우는 뭐다? 이거를 보상을 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된 경우는 그것을 없어진 거를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훼손의 액에 산입이 됩니다만 그것이 살아남은 경우는 그거를 가지고 당연히 배에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배에 뭐 선원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든가 여객이 입어야 될 옷, 그 다음에 선박이 갖추고 있어야 될 무기들 이런 거는 당연히 원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해라. 따라서 너는 돈을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훼손 채권행위과 공동훼손 채무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산정도. 자, 공동훼손의 정사는 분담의 비율은 공동훼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의 운임과 가액 및 운임의 반액과 공동훼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서 각각 그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자, 선박이 1억이고 적하가 1억이고 운임이 예컨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절반이니까 2,500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토탈 2억 2,500이겠죠. 2억 2,500. 그쵸? 그 고박과 공동훼손액이 얼마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고박이 뭐 예컨대 얼마 나오면 요것분에 요거 딱 넣어가지고 선장은 얼마, 선박 소유자는 얼마, 화물 소유자는 얼마, 그 다음에 운송인은 운임채권에 관한 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부담을 해라고 하는 소리죠. 자, 정산. 상법의 명문이 없으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누가? 선장이 담당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훼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 반환 의무. 자, 이건 뭐냐면
배 이렇게 타고 가다가 요만큼의 손실돼서 없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건이 찾았어요. 뭐 던진 게 아니고 어디서 이만큼이 나왔다. 이 부분은 이미 분담금을 받았죠. 그럴 경우에도 토해내고 그렇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석고라든가 선박 이런 것들이 이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는 먼저 이거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고 이런 경우는 이게 분담금을 자기가 먹었던 분담금을 반환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다? 소유자의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에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해서 생긴 경우는 공동훼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 있는 자에게 대해서 역시 부담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의 소멸은 몇 년? 1년이죠.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이 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해해서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운송계약의 일반과 해난에 있어서의 해상위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상위험에 있어서의 공동훼손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해상위험 중에 뭐가 있죠? 선박 충돌이 있죠. 선박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해난 구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선박금융이라고 해서 이 선박금융과 관련해서 뭐가 있습니까? 우선 특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집행, 강제 집행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 충돌과 해난 구조, 선박 금융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카테고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